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아이에게 그 가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을 무기로 막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경제적인 권력까지 들먹이면서 내 아이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면요. 그런데 마침 당장 그 사람의 치부를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여러분 손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당장 그 카드를 꺼내들고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하겠죠. 맞아요. 열의 9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1917년에 홋카이도 산골 마을에 사는 한 늙은 농부는 거기서 철저하게 침묵을 택합니다. 네, 아주 미련해 보일 정도로 입을 꾹 다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침묵이 어떻게 한 아이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그 깊은 내면의 풍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하고 서늘한 심리전이 바로 일본의 대표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그 이류지대 제1장 산골의 가을이 품고 있는 핵심 서사거든요. 네네. 제목부터가 벌써 묵직하죠?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가난한 옛날 농촌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권력, 계급, 그리고 언어의 폭력성, 인간의 존엄 같은 아주 무거운 주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일장의 줄거리를 훑는 게 아닙니다. 이시무라 일가라는 한 가족의 고립된 밤에서 시작해서 어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스폰지 같은 아이의 세계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또 진짜 어른다움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1917년 홋카이도 도카치 연봉 아래 그 칠흑 같은 가을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아주 기묘한 심리적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시각적인 묘사로 시작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등장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영리한 오프닝이거든요. 네, 밤에 화장실 가는 장면이죠. 맞아요. 6학년 소년 다쿠이치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밖은 별빛 하나 없는 완전 먹물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6학년이나 된 남자애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 두려움의 실체가 참 가심이 아프죠. 4년 전 겨울에 다쿠이치의 아버지 요헤이가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거대한 나무에 깔려 돌아가셨거든요. 겨우 32살의 나이였어요. 아, 32이면 진짜 한창 때인데. 그러니까 다쿠이치한테 이 홋카이도의 차가운 어둠은 곧 아버지를 짓눌렀던 그 죽음의 무게 그 자체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으면 막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얼굴이 튀어나올 것 같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차가운 어둠이랑 완벽하게 대비되는 공간이 바로 이시무라 일가의 집안 풍경이잖아요. 네, 장작난로 위 무쇠솥에서는 할머니 키와가 메밀범벅, 그러니까 소바가키를 끓이고 있죠. 설탕도 안 들어간 간식이죠, 그게. 맞아요. 설탕 한 줌 넣을 수 없는 지독한 가난이지만 그 공간엔 분명한 온기가 있습니다. 15살 누나 도미, 6학년 다쿠이치, 3학년 코사쿠, 그리고 6살 막내 료코까지 가족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 3학년 고사쿠라는 아이한테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비상하거든요. 네, 어두컴컴한 램프 밑에서 책을 파고드는 아이죠. 당시 산골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배웠는데 거기서 벌써 4학년이 배우는 교육치거를 한 번 듣고 줄줄 외워버립니다. 3학년이 그걸 다 외운다고요? 교육치거가 한자 투성이 엄청 어려운 글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천황에 대한 충성과 도덕을 강조하는 아주 복잡하고 고어적인 문장인데 이 아이의 지적 흡수력이 얼마나 무서운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 지독한 가난이라는 현실이랑 아이의 천재성 사이의 괴리가 참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더 크게 만드는 상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족의 저녁 풍경을 보면서 약간 마음의 환상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환상통이요? 절단된 팔다리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아픈 그 증상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집 밖의 어둠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는 환상통으로 다쿠이치를 조르고 있고 따뜻해야 할 저녁 식탁 위에는 어머니라는 더 거대한 환상통이 아주 무거운 침묵으로 짓누르고 있잖아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누나 도미가 엄마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하고 한마디 중얼거리자마자 집안 공기가 확 얼어붙죠. 네, 그 침묵 이면에 2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했던 날이죠.
눈이 녹을 무렵에 할아버지 이치사부로라 아이들을 친척 집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쌀밥을 먹고 오라고요. 아, 그 평소엔 구경도 못할 귀한 쌀밥이요? 네, 배불리 먹고 신나게 놀았는데 저녁에 승모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던지죠. 너희 엄마는 이제 집에 없다. 멀리 가버렸다고요. 와, 그 장면 묘사했는데 정말 숨이 턱 막더라고요. 아이들이 거짓말이라면서 미친 듯이 집으로 물리잖아요. 배신의 쓴맛으로 남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울부짖는 애들 안고 다독이잖아요. 엄마가 삿포로 최고의 미용사가 돼서 데리러 올 거라고. 근데 고사쿠가 그때 봅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눈물로 젖어서 번쩍이는걸요. 어른들도 뭔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슬픔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나요? 표면적인 이유는 몸이 약한 며느리가 농사일을 힘들어해서 미용 기술을 배우게 했다 이거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굳이 아이들을 쌀밥으로 속여서 빼돌리고 그 사이에 도망치듯 어머니를 떠다보낸다. 이건 너무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더 크고 어두운 진실이 있을 거란 직감이 들거든요. 그 직감이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외부의 침입자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 고립된 밤에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소장농의 머승인 타야 센타가 찾아오죠. 아, 동네 신문고 등장입니다. 센터가 가전약 구하러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부추나 소주로 만드는 민간요법 약인데 당시 산골에선 이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약 얻으러 온 이 아저씨가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를 못합니다. 시내 고리대금업자인 훅하기 험담을 막 쏟아내죠. 네, 훅하기가 엄청 악랄하게 돈을 뜯어낸다고 욕을 하다가 이야기가 묘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대화가 길어지면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가십으로 변질되죠. 훅하기 아내가 착하긴 한데 곱게 출신이라는 둥 선을 넘는 발언을 합니다. 곡해요. 원래는 과보를 뜻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육아에 팔려간 여성, 그러니까 매춘부를 비하하는 아주 안 좋은 은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다정하던 할머니 키아가 불같이 화를 내죠. 팔려와서 그렇게 된 그 비참한 마음을 헤아려야지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냐고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저는 이 호통에서 이시모라 일가의 어떤 고결함 같은 걸 느꼈어요. 가난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윤리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머쓱해진 센타는 얼른 화제를 돌려서 훅하기의 전처 자식들이 4년 만에 마을로 돌아왔다는 가십을 또 흘리고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센타의 그 악의 없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센타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가십을 떠든 거지만 그 무심코 뱉은 고케라는 단어가 고사쿠 머릿속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침투했잖아요. 네, 아이 뇌는 정말 스펀지 같죠. 소설 묘사를 보면 어른들이 곡해 집에 드나든다느니 할 때 그 비열하고 천박하게 일그러지는 표정을 고사쿠가 다 관찰하고 있었어요. 사전적인 뜻은 몰라도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뉘앙스가 아이 신경계에 콱 박혀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심한 밤의 언어가 닷새 뒤 일요일 아침에 아주 끔찍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요일 삼바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아이들의 노동 강도에 한번 놀랐어요. 오후에 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요? 네, 두 번째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얼음장 같은 새벽물에 무 200개를 씻고 엮는 중노동을 해치워야 합니다. 와, 200개를요. 그 고된 일을 끝내고 단짝인 군이오 남매랑 머루따로 산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성역에 낯선 침입자들이 나타나죠. 시내에서 온 세련된 옷차림의 아이들이 머루를 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권력투쟁이 시작돼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우리 주인공 편만 들고 싶진 않은 게 상황을 보면 산에서 먼저 텃세 부리면서 공격한 건 다쿠이치 쪽이잖아요. 우리 산인데 웬 도둑놈들이냐면서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깔끔한 시내 아이들 보면서 느꼈을 열등감이나 방어 기제가 좀 거칠게 나온 거죠. 사실 아이들끼리 흔히 있는 영역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언어와 룰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마찰이었어요. 그런데 덤불 속에서 어른이 개입하는 순간 이 다툼의 성질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네, 양복에 사냥모자 쓴 어른, 바로 며칠 전 가십의 주인공 훅하기랑 딸 세츠코가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분노 포인트예요. 애들 싸움에 어른이 자본주의 계급장 달고 참전하잖아요. 네 아비는 내 빚쟁이다 까불면 이 밭도 뺏는다고 쿠녀를 짓밟아버리고요.
더 끔찍한 건 그 폭력의 칼끝이 이시무라네 아이들을 향할 때입니다. 다쿠이치네 집안이 를 알고는 엄마가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간 집 꼬맹이라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다쿠이치가 울컥해서 우리 엄마는 미용기술 배우러 간 거라고 받아치는데 후카기가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네, 30살 고케, 그러니까 과부가 절개를 지킬 리 없다. 남자가 그리워서 도망간 거라고 아주 비웃죠. 훅! 바로 그 순간 고사쿠 뇌관이 터지는 거죠. 며칠 전에 들었던 그 고케라는 단어의 더러운 뉘앙스랑 후카기가 쓴 고케가 하나로 융합되면서요. 정확합니다. 고사쿠 귀에는 후카기가 자기 엄마를 창녀라고 부른 걸로 들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어머니를 가장 천박한 언어로 난도질 당했으니 이성을 잃을 수밖에요. 그래서 고사쿠가 돌을 집어던진 거군요. 언어로 대항할 수 없으니 본능적으로 선택한 방어 기제처럼요. 네, 결국 노란 원피스를 입은 세스코 머리에서 피가 흐르며 파국을 맞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다시 이시무라네 앞마당으로 옮겨지잖아요. 피 흘리는 딸 안고 후카기가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치사부로 할아버지의 대응이 진짜 소름 돋아요. 맞아요. 후카기가 마당에서 쌍욕을 퍼붓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가와서 침착하게 가전약으로 세스코 지혈부터 해줍니다. 그 와중에 세스코는 한 방울도 안 울고 고사쿠를 노려보고 있다는 디테일도 무섭더라고요. 네, 후카기 집안의 도끼를 보여주죠. 근데 진짜 명장면은 치료 끝난 다음입니다. 아, 보통 소장농이면 빚쟁이 앞에서 무조건 빌 텐데 할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왜 돌을 던졌는지 동기부터 묻잖아요. 네, 눈앞에 폭력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은 거죠. 아이들이 엄마를 고케라고 욕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즉각적으로 고사쿠가 단어를 오해했다는 걸 간파합니다. 그리고 후카기한테 일침을 가하는데 이 대사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에게 얼굴의 상처는 며칠이면 낫네만 신성한 어머니를 모욕당해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는 법이네. 제정신이 아닐 때 한 행동은 죄가 안 돼. 와, 정말 철학적인 판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무겁게 잰 거죠. 하지만 후카게는 이걸 전혀 이해 못합니다. 네, 오히려 흉터 남으면 어쩔 거냐. 우리 딸을 학사 아니면 시집 안 보낸다면서 끝까지 멸시하고 가버리죠. 그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고사쿠가 속으로 피를 토하듯 다짐하죠. 반드시 학사가 되고 말 테다. 이게 고사쿠 인생을 밀고 가는 거대한 엔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 물줄기를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이 나오잖아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집신 삼으면서 과거 예상하는 대목에서 와, 저 진짜 책 덮을 뻔했어요. 네, 어머니 사에다가 사포로로 떠난 진짜 이유가 밝혀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후카기가 과부였던 사에다를 눈독 들이고 겁탈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어느 눈 내리는 밤 억지로 겁탈하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온갖 더러운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를 사포로로 피신시킨 거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치사부로 할아버지는 이 추악한 진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낮에 후카기가 그렇게 모욕할 때 왜 입을 찢어놓지 않은 거예요? 저 같으면 동네 사람 다 듣게 폭로해서 아주 매장을 시켰을 텐데 말이죠. 그 폭로의 통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진실을 밝혔다면 후카게가 망신당했겠지만 그걸 가장 가까이서 듣는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고사쿠랑 다쿠이치. 맞습니다. 고사쿠 맘속에 신성하게 자리 잡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그 늙고 더러운 남자의 성적 욕망과 얽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영원히 산산조각 났겠죠.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거군요. 내 칼을 휘두르다 내 아이들까지 베지 않으려는 그 인내심, 진짜 어른의 품격이네요. 네. 그 할아버지의 철학은 밤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원숭이와 개의 싸움 동화에서 완벽하게 비유됩니다. 아이들이 돈 많고 양복 입은 사람이 결국 위대한 거냐고 물었을 때 들려준 이야기죠? 네. 주먹밥을 가진 개를 만난 원숭이가 당장 먹어치울 주먹밥 대신 훗날 무수한 열매를 맺을 감씨앗을 주겠다며 속여서 주먹밥을 뺏어먹는 이야기요. 딱 봐도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은 게 이시무라 일가고 눈앞에 이익인 주먹밥만 탐내는 원숭이가 후카기네요. 그렇죠. 결국 개가 나무를 키워 감이 열리자 원숭이가 나타나 감을 다 따먹고 떫은 감을 던져 개를 죽게 만드는데 이게 권력자가 약자를 짓밟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부록에 나오는 결말은 거기서 안 끝나잖아요. 훗날 개의 자식들과 조력자들, 파말, 벌, 소똥, 졸구가 힘을 합쳐서 원숭이를 아주 통쾌하게 응징하죠. 네, 이치사부로는 이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의 힘을 가르친 겁니다. 볼품없는 감씨앗 안에 숨쉰 거대한 생명력이 언젠가 숲을 이룰 거라고요.
당장은 후카기한테 패배한 것 같지만 고사쿠의 마음에 심어진 학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반드시 싹을 틔울 거라는 예언이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 진짜 이 깊은 산골의 가을밤 이야기가 왜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혹시 눈앞에 주먹밥 하나 더 차지하려고 타인의 마음에 콧개라는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당장은 목소리 큰 후카기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 주머니 속에 훗날 거대한 숲을 이룰 그 단단한 감씨앗 하나쯤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17년의 그 밤 할아버지가 심어준 씨앗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닿았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